예,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으로부터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사법행정전공 경찰행정론 7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5장을 배웠죠, 지난 시간에. 5장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진입이었죠. 엔터 한 거였습니다. 엔터. 경찰 조직에 들어오는 거였고요. 그래서 모집서부터 시작해갖고 어디 견습 기간 있었죠. 그 기간까지를 우리가 배웠다면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폴리스 오피서 2로서 실제 들어와서 첫 배치를 받고서부터 퇴직할 때까지 이 경찰이 겪게 되는 다양한 일들을 혹은 그 이슈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제 5장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도 Changing American Police Officer를 해갖고 그 1970년대 그 중반에 나왔던 다큐멘터리 그 또 폴리스 테이프라는 걸 소개하면서 시작했죠. 당시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어떤 유색인종은 거의 없었고 여성은 아예 없었죠. 그런 모습을 비춰주면서 2007년 지금 현재 시점은 아니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흑인이나 히스패닉 여성 모두 어떤 퍼센트를 한 10% 이상 증가하게 됐다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많이 변화했다. 미국 경찰이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Aspect of Personal Process 이건 인사 과정이죠. 인사 과정의 측면에서의 특징인데 여기서 특히 유의할 것은 커리어 퍼스펙티브였죠. 그 경력적 관점이라 그래갖고 그 어떤 얘기입니까? 이거는 고용서부터 시작해갖고 퇴직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어떤 실질적으로 이렇게 검증해보는 이런 관점을 커리어 퍼스펙티브 관점이란다. 실증적인 어떤 관점입니다. 고용서부터 퇴직까지. 다음 우리가 배웠던 게 그 리크루트먼트 모집이죠. 모집에 있어서 미니멈 퀄리피케이션 기억나셔요? 최소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 그, 최소 자격 기준이죠. 최소 자격 기준인데요. 거기에 미니멈 스탠다드라고 그래갖고 최소 기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장 기준 같은 키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기준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었다는 거고 특이하게도 학력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 일부 경찰서가 요구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특채를 할 때는 일부 있죠. 일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배웠고요. 그 다음 우리가 그 다음 choosing law enforcement as career라 그래갖고 그 지원자의 뭐랄까요 그 동기가 어떤 거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가장 큰 동기가 뭐였죠? 1번이 help people이었죠. 사람들을 돕는다라는 그 의미였고 두 번째가 job security 그 직업 안정성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억나세요? crime fighter였죠.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동기가 뭐였느냐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 selecting officer from the recruit pool이라 그래갖고 여기서는 그 선발 시험이 어떻게 진행됐느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여러분 특히 그 교과서 131페이지에 표 5-4가 있는데요. 거기에 내용이 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 폴리그래프 익잼이라고 있는데 그게 26%입니다. 26이라는 숫자, 26%라는 그 숫자가 없으니까 131페이지 찾아갔고요. 그 숫자를 손으로 적어 놓으시기 바라고요. 폴리그래프 익잼이 뭡니까? 거짓말 탐지기 조사죠. 우리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미국의 일부 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해서 어떤 선발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한 26% 된다는 겁니다. 그 채용하는 그 경찰서 중에. 그 외에 또 백그라운드 인베스티게이션이라고 재정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조사한다 그랬죠. 당연히 크리미널 레코드까지 조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프리딕팅 폴리스 오피서 퍼포먼스라는 건 뭡니까? 그 선발할 때 어떤 기준이 과연 나중에 그 실제 들어왔을 때 어떤 성과하고 연기가 되느냐 했는데 33개의 백그라운드 캐릭터리스틱 특징들을 봤는데 이런 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거고 영향 준 게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모집할 때 그 모집 후에 훈련한 점수 있지 않습니까? 그 훈련 점수만이 영향을 줬다라는 거고요. MMPI 기억나십니까? MMPI
미네소타 다면 인성 검사라는 뜻이죠. 이게 MMPI. 그 미네소타 그 다면 인성 검사는 실제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형이라 그래갖고 지금 행해지고 있고요. 이 또한 그 미국에서도 당연히 행해지고 있는데 이 MMPI도 어떤 성과를 예측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다만 MMPI는 어땠습니까? 아주 문제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 걸러내는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성검사 하고 있죠. 예.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이 부분 우리가 공부 많이 했습니다. 동등 고용 기회.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 다문화 다인종 사회죠.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고요. 특히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타이틀 7이죠. 타이틀 7 of the 1964 Civil Rights Act 1964년 민권법 제7장 이하의 규정이 중요하다 그랬죠. 왜 중요했습니까? 그게 인종이나 피부색, 종교, 혹은 성별, 어떤 출신 국가에 따라서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후에 미국 같은 경우에 1972년에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라는 걸 또 만들게 되죠. 제정을 하게 되는데 이 법은 어떤 이런 뭐랄까요 적용 범위, 법의 적용 범위를 넓혔다는 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등 기회를 갖다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거 고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예외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BFOQ라는 게 있었죠. 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 이 BFOQ 이건 국내에서도 이쪽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요. 실질적 업무 능력,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실질적 직업 능력 이렇게 번역을 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차량 운전 면허증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 같은 게 어떻습니까? 경찰관 지원해서 우리가 배제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직업죠. 실질적으로 직업에 요구한 능력이라는 거죠. 이건 차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차별의 예외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거 BFOQ가 되겠고요. 그 다음 EEO라는 개념 기억나십니까?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동등 고용 기회 지수라고 그랬습니다. EEO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자 워커가 참여하고 있죠. 루이스와 워커가 만든 지표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지역사회가 10%의 유색인종이 있다. 그런데 어떤 경찰서가 고용하고 있는 유색인종은 한 5%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동등기회 지수가 0.5밖에 안 된다는 거죠. 반밖에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의 지역사회의 어떤 특징을 반영한 고용의 어떤 동등성을 갖다 수치화한 지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Achieving Diversity in Police Employment입니다. 여기서는 이런 다이버시티, 다양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들, 정책들이 있었냐는 거고, 대표적인 게 Affirmative Action이라는 게 있었죠. 적극 조치라고 그래갖고, 예를 들어 좀 전에 봤듯이 어떤 유색인종의 지수가 0.5였다, 이렇게 나왔으면, 0.5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고용 기회를 줄 때 유색인종한테만 주는 거죠, 완전히. 다른 어떤 인종이 지원하는 건 배제하고, 이런 걸 갖다가 적극적 조치라고 하고요. 이건 더 나아가서 쿼타라는 개념하고도 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적극적 조치가 쿼타의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쿼타의 문제는 뭐가 있었죠? 역차별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다음은 우리 US 스프림 코트 디시전이 어떤 이슈가 된다고 얘기했죠. 다만 이 뭐에 대한 쿼타나 이런 적조치에 대한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국 연방 대법원 같은 경우는 어떻다는 겁니까? 사안별로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우리 배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적조치를 인정해 준 듯한 판결을 내리고 어떤 경우에 인정하지 않는 듯한 판결을 내리고 사안별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음 폴리스 트레이닝인데요. 이 훈련은 당연히 우리도 당연히 알죠. 폴리스 아카데미라고 합니다. 여기서 받는 훈련은 폴리스 아카데미가 있고요. 무슨 교관의 유형들 이런 얘기도 있었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운 게 프로베이셔너리 피리어드였는데 이 견습 기간 이런 동안 우리 얼마나 떨어져 나간다 했습니까?
보통 6달 동안 하겠는데 7%가 리젝되더라라는 겁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였다라고 보입니다. 특히 우리와 비교해 볼 때 그렇죠. 자, 5장 복습해봤고요. 그 다음은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6개의 퀴즈를 준비해봤는데요. 처음에 우리 examining a police officer's progress from recruitment to retirement is called 모집서부터 퇴직까지 그 경찰관의 어떤 발전 과정을 examining 하는 걸 뭐라 그러냐라는 거죠. 커리어 퍼스펙티브라고 방금 배웠습니다. 비슷한 말인데 커리어 디벨롭먼트인데 이건 오늘 배우는 말인데요. 이건 어떤 경력 발전이라는 것은 전문화와 관련되는 개념입니다. 전문화, 특정 분야에 전문화되는 걸 갖다 우리가 경력 발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경력 발전 프로그램을 운영하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the minimum height requirement set by most people department. 대부분의 경찰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최소 신장 기준이죠. 키가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과거에 5피트 8인치였죠. 지금 어떻습니까? No height requirement입니다. 지금은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타이틀 7 of the 1964 Civil Rights Act stipulate 규정하라는 뜻이죠. stipulate 규정한다. that an employer cannot discriminate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뭐에 의해서 based on all but which of the following 다음에 있는 어떤 것을 빼고는 차별하지 못하고다. 레이스 있었습니다. 레이스에 의해서 차별하면 안 됐고요. 릴리전 종교 있었고요. 섹스 있었고 내셔널 오리진 출신 국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 따라서 하면 2번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떤 관행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논쟁이 되는 거지 법적 규정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음 수지안 마티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쪽 여성 쪽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고요. 수지안 마틴's research on women in policing indicate that 수지안 마티 연구에 의하면 경찰 활동이 어떻게 됐냐는 거죠. Department with affirmative action plan 적극 조치를 취한 경찰관들이 had a higher percentage of women in applicant pools. 어떻습니까? 지원자 풀에 있어서 더 많은 여성 비율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맞습니다. A번이 맞고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B는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B씨는. 다음 루이스 워커 좀 전에 배웠죠. 루이스 워커는 발전시켰던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Index 우리 좀 전에 배웠죠. EEO 인덱스, EEO 지표를 뭘 재는 겁니까? 이거는 D번이죠. The extent to which a police department reflects the community examples. 경찰서가 활동을 하는 지역사회를 반영한 경찰서의 정도, 경찰서 폴리스의 정도라 그래갖고 이게 어떤 지역사회의 비율과 경찰서 내 고용된 인원의 비율을 맞춰 나간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폴리스 디파트먼트가 이걸 리플렉트 하냐 반영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문제는 the idea that the employer must take positive steps to remedy past discrimination in hiring is called 이게 뭡니까? 치유를 한다는 거죠. 과거의 차별을 in hiring에 있어서 채용에 있어서 과거의 차별을 치유하기 위한 포지티브 스텝이라고 했습니다. 적극적인 어떤 스텝 조치를 뭐라고 하냐라는 거죠. 그것도 배웠죠. D번이죠. affirmative action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우게 될 제6장 목차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경찰에 오면 어떻습니까? 현실의 충격, 리얼리티 샥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니셜 어사이먼트, 최초로 배치를 하게 되는 거고요. 배치가 돼서 이렇게 경찰 활동을 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어떤 하위 문화라는 게 있는 거다. 그리고 근데 정말 이게 하위 문화 있느냐라는 새로운 관점이 제시되게 됩니다. 어떤 반박이 되겠죠.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특히 하위 계급
우리 하이계급 랭크 앤 파일이라고 합니다. 요 말 좀 잘 알아두시죠. 우리 계속 쓰여지고 있는 말인데요. 랭크 앤 파일 하게 되면 하이 계급의 집단 랭크 앤 파일이라고 합니다. 이 하이 계급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인적 구성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인종적인 측면에서 변화라든지 이런 거 앞에서 배운 내용과 연관이 됩니다. 그런 게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느냐라는 거까지 배우게 되겠고요. 특히 요 attitude, 태도라 그랬죠. behavior, 이 행태라고 보통 우리가 해석하는데요. 이 attitude와 behavior, 태도와 행태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이건 이제 학문적으로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설문조사하는 거는 어떤 겁니까? attitude입니다, attitude, 기본적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의 혹은 perception도 되겠고요. 혹은 어떤 사람의 실제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 건 이건 행태가 되는 겁니다. behavior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 관계를 보겠고요. 다음 경찰 업무의 스타일은 간단히 볼 거고요. 그 다음 경찰 경력의 이동은 우리 급여나 편익, 훈련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거 둘 다 간단히 보겠고요. 경력 발전은 아까 좀 뭐라 했죠? 어떤 전문성을 개발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이 부분도 계속 간단히 보겠습니다. 성과평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매년 말에 개인적으로 성과평가 받았지 않습니까? 이거 평가할 때 문제점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 좀 보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논문이 많이 나오는 직무 만족과 직무 스트레스 얘기를 하겠죠. 특히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냐,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냐. 특히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자살이나 이혼 문제 이런 걸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게 The Right of Police Officer라고 경찰관의 권리입니다. 이미 우리는 경찰관의 권리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죠. 많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보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특히 주에 따라서 다른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잠깐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5기간도 다 마치고 현실 업무에 이제 투입이 된 거죠. 그랬을 때 투입된 경찰관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현실에 대한 충격이라는 겁니다. 리얼리티 샥이라는 거고, 이 말은 웨스틀리가 만든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샥을 세 가지로 구분하겠습니다. 시민, 그리고 형사법 체계, 경찰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민에 대해서는 맥나마라라는 학자가 경찰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시민이 비협조적이다라는 인식이 진입 초기, 경찰서 들어왔을 때 초기엔 35%였는데 이것이 2년 되면 50%로 쫙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민에 대한 불신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피해자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많이 기울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청의 어떤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해 봤는데 진입 후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게 아주 급락하고 있더라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육을 잘 받고 잘 왔는데 이렇게 태도가 변화하게 되는 원인은 뭔가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hospitality from citizen입니다. 어떤 시민들이 적대적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어떤 시민이 더 적대적으로 대하는 경우는 전체 시민과의 관계에서는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오래 남느냐라는 거죠. 이게 일종의 트로마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트로마로 작용해서 어떤 실제 본인이 어떤 시민으로부터 위협을 느낀 경우에는 어떤 프리퀀시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렇게 크게 느끼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 또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죠. 오피셜한 컴플레인트가 들어온다는 거고요. 이건 아마 경찰관 분들이라면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런 민원 들어오면 참 골치 아파지죠. 그리고 더 분개하는 건 언제니까 이 조사 과정이죠. 우리 같은 경우는 청무감사관실 가서 조사를 받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분개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 다음 사회화입니다. 이 동질감을 느끼게 동질화되는 거죠. 일종의 조직에서 있어서 기존 사람들하고 그럼으로써 어떤 기존의 어떤 조직 문화가 본인한테도 흡수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최악의 인간성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범죄자들 중에 정말 나쁜 놈들 많죠. 이런 나쁜 놈들을 보게 됨으로써
어떻다는 겁니까? 그 본인의 어떤 태도가 시민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 외에 또 언론이 어떻습니까? 막 까죠. 그야말로 경찰을 막 깝니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경찰을 비판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그 비우호적인 언론이나 정치인에 의해서 더욱더 시민에 대한 태도가 바뀌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형사사법 체계에 대해서 그 어떤 인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본인이 그 범죄자들을 잘 잡아서 이렇게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석방을 시킨다거나, 특히 미국은 석방이 많이 잘 됩니다. 우리에 비하면. 그 어떤 유죄 협상으로 올라가서 그 사람이 받아야 될 형량만큼 못 받고 그 나가게 된다거나 이럴 때 사법부의 불신이 생기는, 내가 그냥 이렇게 고생했는데 너희들이 다 이렇게 풀어줘? 이런 불신이 생긴다는 거고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법원 신뢰도가 27%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특히 자기경찰서를 신뢰한다가 63%인 거에 반해서 차이가 크죠. 참고로 제가 작년 말에 그 공수처 연구를 하면서 그 경찰, 검찰, 법원 세계 신뢰도를 일반 시민이긴 하지만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는데 1등이 경찰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신뢰도 낮았던 경우가 검찰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차이는 통계적인 어떤 아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검찰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죠. 다음은 경찰서의 어떤 실망이라서, 정확히 얘기하면 경찰서장의 리더십에 대한 실망입니다. 그래서 leadership doesn't care about them. 리더십이 그들을 보살피지 않는다. 이런 불만이 나오는 거고요. 실제 설문조사를 해보게 되면 그 본인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82%고 부하도 87%, 직속상관 63인에 반해서 어떤 조직의 장에 대해서는 51%밖에 안 됐다는 결과가 있고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까지 그 많은 그 조사 결과들 얘기해 주잖아요. 요거는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를 보면 그 숫자가 조그만 게 나와 있죠. 그래서 뒤에 레퍼런스를 찾아보시게 되면 이게 어디서 나온 거다라는 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좀 더 깊이 공부하겠다 그러면 이런 그 책을 찾아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여러분들 고생하면서 이 공부를 하는 게 이게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조금씩 배운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쫓아나가게 된 단서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고요. 여기서 배운 몇 줄 안 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확장시킬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엔 또 많은 레퍼런스가 달려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고생이, 여러분들의 고생이 좀 나중에 큰 빛을 발할 시기가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initial assignment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배치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보통 이게 페트롤스 그 페트롤 슈퍼바이저라고 그러죠. 페트롤 슈퍼바이저가 이제 배치를 시켜주죠.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시니어리티 시스템, 시니어리티 룰 혹은 시니어리티 프린서플에 의해서 배치가 된다고 합니다. 이건 일종의 어떻게 보면 장점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편파와 차별을 감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흑인이라도 혹은 소수인종이라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시니어리티 룰을 적용하게 되니까 어떤 차별이 없다는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단점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어려운 곳에 배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제가 사실은 그 미군 부대에서 그 MP를 했어요. 그래서 미군 MP들이랑 그 같이 짝을 맞춰서 그 근무를 해봤는데, 이 짝을 맞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좀 이쪽이 한쪽이 좀 그 뉴비, 그 좀 경험이 없다 그러면 이쪽에 시니어를 넣어갖고서 짝을 좀 해서 균형을 좀 맞춥니다. 그리고 이 시니어리티 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좋은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 카투사였기 때문에 그 페트롤 슈퍼바이저를 못합니다. 페트롤 슈퍼를 못하는데 기본적으로 과거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어떤 그 뭐랄까요, 이런 게 강화되고 그러면서 제가 페트롤 슈퍼바이저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장점도 있다라는 건데, 합리적으로 가야겠죠. 어떤 그 사람만 어떤 특이한 사람만 계속 그쪽에 어려운 곳에 일을 하게 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예. 그 다음은 그 경찰 하위 문화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좀 요거 보이지 않습니까? 서브컬처라고 그러죠. 하이 문화를. 왜 서브컬처라고 할까요? 그냥 컬처하면 될 것 같아. 경찰 문화 하게 되면 될 것 같은데, 이 개념은 사회 전반적인 문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문화가 있고, 거기에 일부 경찰의 어떤 서브한 어떤 문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 하위 문화라는 건데, 자, 원래의 개념을 한번 볼까요? 이것도 앞서 마찬가지로 윌리엄 웨스틀리가 조사한 경험인데요. 이 사람이 윌리엄 웨스틀리가 언젠가 한번 거길 갔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하위 경찰관들이 도무지 인터뷰를 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하더라도 뭐 이렇게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서 그 서전, 우리의 지금 경사인데 사실 미국에서 서전은 상당한 계급입니다. 그래서 이 직원, 우리의 어떤 팀장 정도에 해당되고요. 뭐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지옥을 갖다 주겠다, 뭐, 그 사람을 도우지 않으면, 뭐, 이런 식으로 뭐 협박을 하니까, 그 다음에 다 도와주고 이랬다. 그래서 웨스트리가 놀랬다는 겁니다. 와, 이 조직이 이런 데구나 하고서. 그런 걸 하고, 이 사람이 결국은 그런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낸 게 뭐냐면, 아, 이 조직은 지금 비밀스럽다. 비밀성이 강하다. 그리고 연대성, 서로 간의 어떤 연대성이 아주 너무 강하다라는 거고, 폭력적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어떤 그 특징을 발견했고요. 이것이 아주 오랫동안 그 경찰 하위 문화에 대한 전형적인 유형으로서 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왜 이런 식으로 비밀성이 강화되고 연대성, 폭력성이 이렇게 있는 조직이 됐을까 봤는데 이 사람들이 접촉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범죄자라든지 뭐 이렇게 좀 특별하다는 거죠. 이런 선별적 접촉 이런 문제. 그리고 파트너와 오랜 시간을 있습니다. 계속 몇 시간씩 계속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연대성이 안 안 형성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퍼블릭 허스틸러티 앞에서 봤었죠. 그 앞전에 시민들의 어떤 경찰에 대한 허스틸러티 적대성이 있다 보니 더더욱 자기들끼리 뭉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집단성과 붙여서 비밀주의로 가게 됐다라는 얘기가 합니다. 특히 코드 오브 사일런스라고 하고 침묵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경찰 활동이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의 어떤 그 동료의 어떤 그 치부 뭐 이런 걸 갖다 서로 이게 감싸 안아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어떤 좋은 면이 될 수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런 거는 이건 경찰 책임성에 대한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조직 내에서 끌어안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책임성에 대한 장애물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결과로 어떤 불법적인 강제력 사용, 일리걸한 유스 오브 포스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6%가 어떻답니까? 그거 정당했다. 우리는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어, 일반적인 바깥 사람들이 보는 시각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내부 사람이 보는 시각은. 그래서 이 제로미 스콜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재미있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업무 인격, 워킹 퍼스널리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 있는데 그 인격이 아니라 일단 이 조직에서 일을 하게 되면 업무 인격이라는 게 서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고 그 이유는 하는 일의 위험성 그리고 자기들의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권위 이런 측면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고요. 이런 그 업무 인격이 형성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니까 스티로타이핑 혹은 레이셜 프로파일링이 만들어진다는 겁니까? 스티로타이핑은 뭡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조사하려고 그러는데 옷을 되게 허름하게 입었어요. 그리고 뭐 신발도 보니까 뭐 이상하고 머리도 막 이상하고 뭐 이렇게 아하 쟤는 분명히 뭔가 일을 저질렀을 거야. 쟤는 나쁜 놈이야. 뭐 이런 식으로 스티로타이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티로타이핑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은 어떻습니까? 이런 선입견, 직업적 선입견을 갖는 게 나쁘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되면 사람을 차별하게 된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학자에 따라서는 스콜릭도 그렇지만 우리 알고 있는 일선 관료제 이론을 주장한 립스키 같은 경우 있죠. 그러니까 립스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업무량이 많은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합리적으로 하는 도구이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쫙 보면 쟤는 뭐 이런 거야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 쓱 얘기를 좀 해보고 아 이렇구나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
업무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 보는 겁니다. 이 스테레오타이핑이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 그 경찰 하위 문화와 관련돼서 그 몇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는데요. 그 비트너 같은 경우에는 이 스콜릭의 어떤 일을 조금 좀 확장했다 그럴까요? 그래서 뭔 지적을 하냐면 그 이 경찰은 특히 일반 시민에 대한 자유 박탈 권한이 있다. 그런 게 어떻다. 이 경찰 하위 문화, 특유한 하위 문화를 만드는 거 되겠고, 특히 이렇게 제복이나 배지, 무기 등을 휴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의해서 더 외관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다음은 위험 문제인데요. 위험이 어떤 이들의 하위 문화를 만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경찰의 하위 문화를. 근데 의외로 광업이나 건설 이런 직업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양이나 질적으로 이 어떤 위험의 정도가 낮다는 거예요. 실제 그리고 그 펠로니어스 데스 중범에 의한 그 죽음 그 어떤 사망이 1973년에 그 134명이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2010년에는 56명으로 줄어서 이런 위험의 어떤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 또 이제 수요가 있는데요. 그 어떤 경찰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 항상 그게 있죠. 좀 체포를 해야 돼. 근데 체포를 어떻게 해야 돼? 그랬을 때 얘가 나한테 내가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 잘못 체포하면 내가 오래 징계를 받지 않나? 뭐 이런 갈등적인 상황이 있는데 이걸 갖다 로우 vs 오더라고 합니다. 로우 vs 오더라 그래갖고 법을 지켜야 되는 상황 내에서 질서를 유지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그 질서 수요, 강제력을 행사하는 질서 수요가 이 강제력 행사의 한계가 되는 법적 수요 간에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경찰관들은 이것이 업무 수행과 양립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는 거고요. 특히 이거와 관련돼서는 여러분 그 패커가 있는데 패커 아주 유명한 논문이 있습니다. 크라임 컨트롤하고 듀 프로세스 범죄 통제와 듀 프로세스 관계를 모델화시켜서 그 논문을 쓴 게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나중에 할 그 기회가 되시면 이 논문을 한번 그 어떤 그 계속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경찰 하위 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입니다. 지금 우리 얘기한 것은 어떻습니까? 경찰 하위 문화라는 게 비밀성이 있고 연대를 강조하고 폭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로드니 킹 사건 보면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경찰관들이, 미국 경찰관들이. 그런데 최근의 연구들은 이걸 좀 비판합니다. 뭐냐면 먼저 디모그래픽 컴포지션이 바뀌었다. 인구학적인 구성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여성도 많이 늘었고 그 4인종이 어떤 그 유색인종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죠. 경찰서에. 그럼으로써 어떠한 그 인구 구성이 바뀜으로써 이런 하위 문화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과거 연구에 대해서 그 이름이 좀 어려운데 랩코비치 같은 학자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냐면 방법론으로 많이 어렵다. 일단 작은 샘플이다 이런 겁니다. 아까 같은 웨스틀리가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너무 샘플 수가 작다. 이런 식으로 방법론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베일리하고 맨델슨 같은 경우에는 비록 하위 문화하고 일반적인 사회 문화가 좀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지금 앞에서 말한 전통적인 것처럼 병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Not pathological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특히 허버트란 학자가 비판을 강하게 하는데 특히 허버트는 경찰 행태를 설명한 6가지 요인이 있다. 법적인 통제도 있고 관료적 통제, 적극성을 존중하는 그 분위기, 혹은 안전을 강조하는 그 분위기, 그 유능함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도덕성을 존중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그 위에서 얘기한 비밀성, 연대성, 폭력성 이런 거 안에 의해서 단순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 견해는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자료를 좀 보겠는데요. 그 이혜은 교수하고 김은하 실장이 그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
1143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95년부터 2008년까지 그 노동자들의 사망 여부와 원인을 분석한 그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그 봤더니 농업 숙련 노동자들의 그 사망률이 그 인구 10만 명당 769명으로서 1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직 같은 경우는 302명,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지죠. 그만큼 그 농업 숙련 노동자들이 많이 그 사망을 한다는 거고요. 한 해. 그 비율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 노무직 같은 경우에도 662명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경찰 같은 경우는 조사가 안 됐는데 여러분 경찰은 어디쯤 들어가 있을까요? 보직에 따라 다르겠지만 서비스업 종사자에서 전문직 요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이 사이 어딘가에. 그렇게 볼 때 그 경찰의 어떤 업무가 사망률만으로 봤을 때 다른 직종보다 월등히 이렇게 위험한 직종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 거예요. 다만 그 또 다른 자료인데요. 이거는 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그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로 분석한 건데요. 그 공무원 직종별로 어떤 직종이 그 가장 그 사망 그 시기가 빠른지 이렇게 좀 봤다는 겁니다. 그랬지만 소방직이 69에서 가장 빨리 그 사망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볼까요? 소방직 그 최근 그 5년 동안 당시 5년 동안 205명이 사망했고 이들의 평균 연령이 69세였다는 겁니다. 69세. 반면 경찰은 어떻습니까? 그 경찰은 73세였습니다. 73세. 다른 여기가 낮은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그 기능직 같은 경우에 72명으로서 더 낮았습니다. 그리고 공안직도 72세, 2명이 아니죠. 72세로 더 낮았고요. 그 외 직종은 어떻습니까? 전부 그 경찰보다는 높죠. 일반직 같은 경우도 그 74세였고요. 그러니까 경찰직 같은 경우에 기능직이나 소방직, 공안직보다는 좀 그 수명이 좀 길지만 다른 직보다는 낫다 하는 아마 약간 이하 중간 정도 되는 걸로 최소한 이 공무원연금 수령 그 통계에 의하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그 랭크 앤 파일 그 하위 계급의 어떤 변화하는 모습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그 우선 여성 경찰관이 어떤 영향을 줬냐라는 겁니다. 그 이 분야 유명하신 수잔 마틴의 연구에 의하면 전통적인 그 연대성이 이렇게 붕괴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심도 변화하게 되고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았던 것이 여성에 의해서 감정도 표현하는 게 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만 이런 여경에 대한 태도는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다고 보는데 트래디셔널한 경우는 어떤 겁니까? 이 원래 그 경찰 잡이라는 게 어떤 물리적인 힘을 많이 필요로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경은 여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경우고요. 마던한 현대적인 어떤 그 태도는 어떻습니까? 경찰 업무라는 게 그 물리적인 힘을 쓰는 것보다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런 경우 이 사람은 그 어떤 여경을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머더레이트 중간적 입장은 뭐 양쪽의 어떤 측면을 다 받아들이는 이런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폴리스 파운데이션이라고 있거든요. 그 경찰 재단이 있는데 이 경찰 재단에서 조사를 해봤으니까 이런 특히 어떤 권한 남용에 대해서 남녀의 인식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남자는 권한 남용이 당연하다고 아까 전통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당화한 게 있었는데 별로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성 경관들도 지내다 보니까 남성 경관하고 동일한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고요. 이것을 우리는 사회화된 거다 일종의 라는 거 혹은 자기 선택의 결과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자기 선택의 결과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부터 남성 경찰관들이 추구한 어떤 가치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비슷한 사람들이 경찰에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자기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게 마음에 들어서 어떤 뭐 경찰의 어떤 물리적인 거나 이런 게 그 특징이었다면 그걸
하는 그런 여성 경관이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야말로 DNA에서 남성 경찰과 별 차이가 없는 사람이 지원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회화는 처음엔 안 그랬는데 들어와서 바뀌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런데 수잔 마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비저블 글라슬링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도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여성 경관을 뽑고 있지만 지금 아직 고위직의 그 어떤 숫자는 상당히 적은 비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섹시즘이 존재한다고 보는데 그 여성 경관을 일종의 토큰, 이걸 구색맞추기라고 하죠. 구색맞추기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그 주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히 순찰 부분에 있어서 여성 경관이 어떤 역할을 했냐는데 그 여성 경관이 처음으로 된 건 1970년대 처음 이제 순찰 배당이 됐다고 하고요. 그 좀 전에 얘기한 경찰 재단 연구에 따르면 그 무력 사용 등에 있어서 아까 봤지만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NCWP라는 기관에서 LAPD, 로스앤젤레스 경찰서죠. LAPD를 대상으로 연구한 거에 의하면 여경의 18%가 총 보상액의 4.3%를 불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떤 업무를 하다 보면 그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손해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여경이 비록 18%나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가는 돈에서 여자 경찰관이 책임을 질 부분은 4.4%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뭐랄까요? 무력 사용이라든지 어떤 측면에 있어서 어떤 자제를 한다고 할까요? 이런 그 경향이 발견됐다라고 이게 반증을 해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결론은 일반 경찰 활동상에서는 여성 경우와 차이가 없으나 문제적 행태에서는 오히려 좀 긍정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섹슈얼 허레스먼트, 성희롱에 대한 건데요. 여기서 성희롱이라서 원하지 않는 성적 접근, unwanted sexual advance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카야 베츠하고 모라 씨가 연구한 거에 의하면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경 중에 이런 성희롱을 당하고 나서 공식 보고를 한 경우는 19%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공식 보고를. 나머지 80%는 공식 보고를 안 하고 그냥 상대방의 불만을 갖다 슬쩍 드러낸다거나 혹은 좀 공격적인 행태를 좀 보인다거나 혹은 당사자에게 항의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이런 심각한 문제의식이 과거에는 문제의식이 부재하였지만 최근에는 어떤 신속 조사를 한다든지 관용을 베푸지 않는 추세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마 미투 운동 같은 게 영향을 많이 미쳐서 최근에는 그 경찰의 하위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흑인 경찰관에 대한 얘기인데요. 흑인 경찰관 같은 경우도 민원을 받는다거나 무기를 사용하는 데서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범죄자 중에 어떻습니까? 범죄자 중에 흑인이 비율이 꽤 많죠. 그랬을 때 이런 민원을 받는 거라든지 무기 사용이 흑인 경찰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 차이는 흑인 경관이 배치된 순찰 지역에서는 좀 더 긍정적인 태도가 발견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흑인은 같은 흑인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흑인이 들어간 그 비트, 그 프리싱크트라고도 하죠. 그 관내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할까요? 잘 알기 때문에 좀 더 차분하게 접근할 수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어떤 긍정적 태도가 발견됐다라는 거고요. 히스패닉하고 라틴계 경찰관 같은 경우에는 돈 알백의 연구가 있는데요. 이 히스패닉이나 라틴계 경찰관들이 이중 정체성에 어떤 시달리고 있더라. 그러니까 경찰로서의 정체성하고 이쪽 그 구성원으로의 정체성이 이게 좀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만 이 히스패닉 라틴계 경찰관에 대한 연구는 어떤 체계적인 비교 연구는 아직 없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동성애 경찰관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 어떤 분이 우리 그 수강생이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그건 그 게시판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982년 뉴욕시에서 고리라는 모임에서 소식지를 발간했습니다. 게이 오피서 액션 리그, 이걸 약어로 고리라고 하는데
잘 만들었죠? 그 명칭을 알기 쉽게. 하여튼간 이렇게 했는데 심지어 92년까지 10개 경찰서 일부러 동성애 경찰관을 모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성애 집단이 있는 그 커뮤니티가 있다는 거죠. 그 내부에. 그러면 여기를 갖다 우리 관리하는 것은 동성애를 이해하는 경찰관이 있는 게 낫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일종의 연락관으로 배치하는 겁니다. 리에종으로 배치해갖고 어떤 문제가 안 생기게 관리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로서는 아직 상상할 수 없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리고 그런 반면에 NYPD, 그 뉴욕 그 폴리스 디파트먼트, 뉴욕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특히 거기에 노조 같은 경우에는 타기가 외부 기관과 연대해갖고 동성애자 모집하는 거, 그 경찰로서 모집하는 걸 반대했다. 이런 기록도 있고요.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반 경찰하고 동성애 경찰관이 직업 선택 동기에서 전혀 차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뭐 직업 안정성을 추구한다는 이런 측면에 전혀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동성애 경찰관들은 67%가 자신에 대한 혐오를 경험해봤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성이나 인종, 민족, 성적 정체성 이런 것이 좀 더 조직 내 어떤 게 더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봤는데요. 그 수잔 마틴, 아까 계속 나오고 있는 수잔 마틴의 연구에 의하면 워낙 지금 이런 요인들이 다양화되고 있어갖고 이 핵심 갈등이 어디서 오고 있는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연구를 했다고 하면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또 재밌는 건 로빈 하의 연구인데요. 이 사람에 의하면 오히려 백인 경찰관이 승진이나 배치 등에 차별받고 있다, 역차별받고 있다라는 인식이 좀 많았다는 거고요. 특히 자기 분리, 셀프 세그리게이션 경향까지 발견했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게 유유상종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백인 경찰관이, 흑인 경찰관이 같이 노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자기 분리가 일어난다는 경향도 발견했다는 게 로빈 하의 주장이고요. 특히 어떤 인종적 다양성이 경찰 활동의 성과로 연계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히스패닉계가 많은 경찰서 그 지역사회 히스패닉 그 경찰관을 모집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찰의 성과가 높아졌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는 고용차별 자체가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찰과 지역사회 문제를 성과는 아니겠지만 문제를 완화해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직 내 새로운 관점, 퍼스펙티브를 갖다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된다는 거죠. 다음은 학력의 문제입니다. 레벨스 오브 에듀케이션인데 이건 저 지난 시간에 잠깐 나왔던 건데요. 1960년대에는 대졸자가 한 2.7%밖에 안 되는데 1988년에 26.6% 증가했다. 이러면서 에듀케이션 제너레이션 갭이 생기고 있는데 과연 이런 학력 증가가 성과하고 연결이 되고 있느냐? 그건 매우 약하다는 거예요. 아직 크게 발견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관계가 약한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따져봤지만 먼저 성과 측정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뭐 성과 측정이라는 게 뭐 체포율 뭐 이런 거만 보는데 과연 학력과 이 관계를 잴 수 있겠냐라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학력이 어떤 양은 반영할 수 있지만 학력의 질, 예를 들면 대학을 가긴 갔지만 거기서 낮은 학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우수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통제 변수 문제는 뭐냐면 그 학력과 상관없이 어떤 성취 욕구가 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성과가 좋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성과가 좋을 텐데 이런 성취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의 어떤 요인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의 코호트 효과입니다. 요새 코호트란 말 여러분 많이 들고 있죠. 여러분 코호트 들으면 요즘 그 코호트 얘기는 어떻습니까? 자가격리 시키는 어떤 한 건물을 폐쇄해서 코호트 격리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집단화 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코호트 효과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어떤 시기를 중시하는 겁니다. 시기별로 어떤 특정 세대 간 어떤 사고와 생활 방식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차이를 연구하는 겁니다. 어떤 예를 들면 우리 베이브붐 세대하고 88만원 세대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본 걸 코호트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그 스콜릭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 미란다 원칙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이 수용하지 못했잖아요. 그 당시 경찰관들이. 1960년대 매우 적대적이었는데 40년을 조사를 해보니까 매우 수용적이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어떤 세대 간의 어떤 차이가 있는 거를 얘기했고요. 뭐 예를 들면 이걸 갖다 그래서 올드 스트리트 컬처 그룹이라 그러고 이런 후자를 뉴 뷰러크트 스타일 그룹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후자가 어떤 그 새로운 점에 있어 수용적이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태도와 성과에 대한 조직 효과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성이 높은 조직이 어떤 미란다 원칙을 수용 가능성이 없어요. 이건 미란다 원칙이라고 해서 우리가 조사할 때는 그 매개 변수로 사용한 겁니다. 매개 변수가 아니라 어떤 종속 변수로 사용한 거죠. 그 종속 변수로서 미란다 원칙을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본 거야 되겠죠. 하여튼 어떤 조직의 전문성이 어떤 수용성 영향을 미치더라 하는 거고요. 특히 CP 내지 COP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는데요. 나이가 많은 경찰관 혹은 유색 경찰관이 좀 더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좀 젊은 사람이 오히려 COP, 그 커뮤니티 컬리싱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일 것 같은데 반대로 나이가 많거나 유색인 경찰관들이 그 지역사회 경찰 활동을 갖다 그 좀 더 긍정적으로 보더라라는 거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참여, 이 CP 참여를 통해서 태도가 긍정화되는 게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태도와 행태.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건 용어적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용어적으로 attitude하고 behavior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버트 레이스가 연구를 했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 구성원의 75%가 인종적 선입견이 있는 걸 나타났어요.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 행동들을 조사해 보니까 실제 행동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관료제적 통제가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크리미널 저스티스, 그 형사법 체계 내에서 통제가 있겠죠. 혹은 시민 통제, 혹은 소송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감독자가 감독도 할 테니까요. 이런 통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애티튜드가 있다 그래서 비헤이버로 곧장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시 볼 때 이 애티튜드하고 비헤이비어를 구분해야 됩니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성 경찰관 잠깐 쉬어가는 코너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여성 1호 총경은 누구십니까? 이 김광자 총경이었죠. 지금 이 모습은 미아리 텍사스 촌 단속하는 장면이 되겠고요. 여성 1호 강력계장도 있습니다. 박미옥 계장이 되겠고요. 2000년이었습니다. 그 다음 여성 1호 경무관은 김인옥 경무관이 되겠고 2004년이고요. 그리고 경찰대 출신 여성 1호 총경은 윤성애 총경이 되겠고요. 이분 아직도 어디 서장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겠고 치안정감 이런 누굽니까? 이금영 치안정감이었죠. 2013년에. 다만 이분은 여기서 이제 멈췄죠. 대부분. 네, 그랬듯이. 지금 마지막 이은정 여성 2호 치안정감이 이번에 민감령 청장 후임으로 또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러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참 주목이 되죠. 왜냐하면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 여성 수장을 많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의 어떤 뭐랄까요 핵심 과제로서 지금 이미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이은정 치안총감이 되느냐 하는 게 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경찰관은 총 얼마입니까? 11.3%를 차지하고 있고요. 다만 이 치안감 이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0.01%입니다. 딱 한 명 있고요. 그리고 이 기준은 언제냐면 2018년 12월 말입니다. 그리고 경무관 같은 경우는 없고 이 당시에 총경 14명 정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아마 더 있을 겁니다. 2020년. 작년에 꽤 몇 사람이 승진을 했죠. 여성 총경으로. 그래서 더 있을 거고요. 아마 하여튼 그렇다고 쳐도 전체 총경의 0.1%밖에 안 된다는 거고요.
반면에 순경이나 경장 계급은 어떻습니까? 여기 25.0%, 26.6% 나왔는데 요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략 15% 내지 16% 정도의 비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경찰 백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따온 건데 경찰 백서가 계산을 잘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고 봤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나중에 보시게 되면 요거 고쳐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찰 업무 스타일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경찰 업무 스타일은 뭐 그냥 간단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경찰관이 있고 소극적인 경찰관이 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찰 순찰차에 한 2주 정도를 갖다 졸졸졸 타고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경찰청 조직진단 할 때였는데 경찰을 알아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실제 어떻게 업무를 하는지 이렇게 배운 적이 있는데 정말 순찰하는 태양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 분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을 경험해 봤는데 정말 막 적극적으로 막 자기가 일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이제 눈으로만 그냥 계속 훑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뭐 소극적 경찰관 중에 대표적인 예가 사무실 여왕 그래갖고 내근 부서만 찾아다니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경찰 경력의 이동 그래서 무빙 스루 폴리스 커리어인데요. 여기에는 급여하고 편익이 있습니다. 당연히 계급과 보직이 연계돼서 급여가 나가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어떻습니까? 거기나 미국이나 우리나 민간 기업처럼 아주 엑셀런트한 성과를 냈다고 해서 보너스를 주지 못하죠. 하지만 교육 인센티브나 위험수당, 초과수당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다 있습니다. 미국도. 그 다음 현직 중 인서비스 트레이닝, 현직 중 훈련인데요. 총기 사용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계속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용 능력이 떨어지죠. 이런 걸 갖다 우리는 페리셔블 스킬, 마모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매년 훈련을 진행하게 해야 되고요. 만약 여기서 합격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근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근무를 쓰기 위해서라도 이건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거에 대한 효과성 연구는 거의 없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미군 부대에서 MP로 근무할 때 저희도 1년에 한 번씩 이 사격을 꼭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근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근무할 때가 88년, 89년이었는데 이 당시에 저희는 권총을 45구경 권총을 차고 다녔거든요. 사실 실제 실탄도 넣어서요. 그래서 총기 훈련이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원 없이 총을 쏴봤던 것 같습니다. 얘기가 너무 옆으로 흘렀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경력 발전인데 커리어 디벨로프먼트라는 건데요. 요거는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개인의 재능을 활용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개발하는 기회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조직에 이 경력 발전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조직원을 길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력 발전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 조직원이 어떤 아주 전문적인 사람으로 갈 수 있게 경력 패스 여기를 거치고 나면 어디로 간다. 그 다음은 어디로 간다. 뭐 이런 얼마를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경력 발전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력 발전의 하나의 수단이 뭡니까? 승진이 되겠죠. 다만 승진은 어떻습니까? 직업공무원제에 한계가 있죠. 몇 년 더 있어야 된다. 막 올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저것도 있는 거고요. 할당된 인원수도 있는 거고요. 또한 자치경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중요하면 재정사항이 중요하겠죠. 자치정부의 재정사항이 중요하고요. 공식적인 시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것이 어떤 승진의 한계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경력 발전에 의해서 중요한 게 특별부서 배직하는 거죠. 이 요직이라는데 이게 코비디트 어사이먼트라고 합니다. 이 요직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영역 발전을 원하는 사람은 미국인도 다 원하겠죠. 그리고 일반 업무보다는 당연히 도전적이겠고요. 이거 어디에 가게 되면 어떻게 승진에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다 아시는 얘기고요. 이 중간 입직 문제인데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빌 서비스 뭡니까? 직업 공무원제에 의하면 중간 입직
예를 들면 이 중간으로 들어오는 건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밑에서부터 계속 올라가는 게 기본적으로 시빌 서비스, 직업 공무원제가 되는데 어떤 전문성을 좀 향상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게 도입될 수도 있고요. 뭐 신선한 피와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뭐 고시제도라든지 어떠한 그 예를 들면 뭐 경찰대학 뭐 이런 게 혹은 뭐 그 경감부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다만 이게 너무 과도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필요 최소한으로 아마 활용이 돼야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시빌 서비스 지역공무원제와 맞는 게 될 겁니다. 다만 이 중간 입직제는 어떤 내부자 승진제를 당연히 박탈하겠죠.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다음 외부 고용, 아웃사이드 인플로이먼트 문제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투잡 뛰는 경찰관이 많다고 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당연히 어떻습니까? 커미트먼트, 헌신이 저하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 경우에는 체포율이 떨어진다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집 주인과 이해충돌이 당연히 일어나죠. 자기 관내에 있다 보면 정말 그러겠죠. 그리고 조직의 존엄성, 이 디그너티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하급자가 상관을 고용해서 하는 경우, 자기가 경영을 하는 경우 더욱더 그렇겠죠. 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한번 우리하고는 좀 차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거 못하죠. 법상으로 아예 못하고 있습니다. 투잡 우리는 못 뛰고요. 다음은 그 성과평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 전통적인 성과평가가 문제 있다는 건데요. 그 마이클 도드, 그 NIPD의 마이클 도드 사례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최우수 경찰관으로 평가했는데 알고 보니까 폭력이나 부패에 연루된 게 밝혀졌다라는 거고요. 그 책에 여러분 교과서 보시게 되면 그 183페이지에 그 제가 이때 정리는 안 했는데 램파트 스캔들이라는 게 있어요. 램파트 스캔들은 LAPD에서 나온 건데요. 이 특수수사부서가 증거를 조작해갖고 그 어떤 자기들의 성과를 올린 건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체포나 뭐 구속률 뭐 이런 걸 따지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이런 칼리 기억나시죠? 그 인가해주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최소 매년 1회 평가를 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다 합니다.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좀 멀죠. 아니 우리 그렇지 않은 경찰서가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매년 연말 평가를 하고 있죠. 예, 오히려 평가에 너무 매몰되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가 우리는 있습니다. 오히려 평가를 위한 평가 정말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그 성과평가의 문제점 보통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그 정의 성과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아주 오래된 논의가 되겠고요. 많은 논의가 있는 얘기입니다. 후광효과 여러분 기억나시죠? A라는 걸 잘했으면 B도 잘할 거야 라고 연달아서 A를 준다는 거죠. 그런 거. 중심화 경향이라고 해서 뭡니까? 다 뭐 C로 몰아가는 예를 들면 보통 이렇게 하는 이런 식의 중심화 경향. 그리고 과대평가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다른 말이 있는데 그런 너그럽게 간다는 거죠. 너그럽게 간다는 그런 측면이 될 겁니다. 그리고 베일리하고 가로팔로의 연구에 의하면 동료 평가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고 이 사람이 본 거예요. 근데 동료 평가를 갖다 써보라 그랬대요. 동료들 보러 이 갈등 해결을 잘하는 사람을 한번 써봐라 이렇게 해서 써봤는 적어내보라고 해봤는데 나중에 실제 사건의 어떤 기록하고 검증을 해봤는데 일치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동료 평가가 의외로 좋구나. 잘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일방향적인 상관에 대한 평가보다 동료들이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동료 평가는 사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기 같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뭐 상당히 객관적으로 검증이 됐다. 이런 걸 베일리하고 가로팔로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job satisfaction하고 job stress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만족하고 계십니까? 현재 경찰에 대해서 좀 이따 보겠고요. 일단 이런 직무 만족 요인이 만족도가 높다 낮다를 결정하는 요인이 뭐가 있겠습니까? 업무가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게 업무가 어려운 곤란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되겠고요. 조직에서 어떤 자기를 어떻게 관리해주고 대해주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또 지역사회의 관계가 중요하겠죠. 지역사회가 아주
적대적이다. 이렇게 되면 뭐 업무 만족도가 올라가기 쉽지 않겠죠. 그 다음 언론 및 정치 지도와의 관계, 개인 혹은 가족적 요인. 어쩌면 이게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개인 혹은 가족 요인이. 재밌는 건 뭐냐면, 전 이거에 조금 놀랐는데, 미국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만족도가 높다는 거예요. 82%의 경찰관이 만족 혹은 매우 만족을 표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경찰하겠다는 의견도 78%가 됐다는 겁니다. 다만 스트레스 많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64%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될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직무 스트레스 요인인데요.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지표를 할 거예요. 자살이 되겠죠. 자살 같은 경우에 아마 직무 스트레스가 본인이 자살한 게 아니라 옆에서 자살하고 보게 되면 괴롭겠죠. 이게 보니까 뉴욕시 같은 경우에 64년에서 73년 보니까 경찰관 10만 명당 17.2명이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당시의 뉴욕시 통계 8.3명보다 높았다는 거고요. 또 다른 CDC, 이거 질병관리본부죠, 미국에. 이 통계는 18명이었다는 거예요, 경찰관이. 그리고 일반인 11.1명.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반적으로. 경찰관들의 자살률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경찰관들의 자살률이. 거기에 따라서 또 경찰관들은 스트레스를 주겠죠. 아마 이 이후에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한 요인은 본인이 만족함에도 이런 요인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혼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 과거에 한 30%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최근은 낮아지고 있다고 있고요. 과연 이게 통계가 우리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위험성인데요. 사망률 같은 경우에 113.6명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 조사가 됐는데 올해 어업이나 임업, 농업 같은 경우는 더 높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성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별개의 빈도는 낮지만,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는 그 빈도가 어떤 트로마를 형성해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는 했었습니다. 아까. 다음 직무 스트레스 공무집 예방에 혹은 너무 지루한 경우도 직무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극단적 상황이란 것은 아주 나쁜 놈들, 이런 놈들 만났을 때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제 아주 지루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순찰차를 같이 탄 경우가 아주 시골에 타는 경우가 있는데 그야말로 콜이 거의 없더라고요. 밤새도록. 경찰 조직 그 자체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도 있겠고요. 여성 경찰 같으면 성희롱 같은 성 관련 스트레스 요인이 있을 겁니다. 요거 마저 좀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경찰 활동하고 직무 만족 간의 관계인데 어떤 조직이 높은 수준의 어떤 지역사회 경찰 활동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만족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정쩡하게 이런 지역사회 경찰 활동을 도입하면 오히려 만족도가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도입하려면 제대로 도입하라는 거죠. 그래서 불안정한 COP가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여러분 제가 여기 써놓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일반인 자살률이 얼마입니까? 2019년 최근 보게 되면 25.6명입니다. 25.6명. OECD 국가 1위죠. 미국이 13.9명으로서 2위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위가 되겠고요. 특히 경찰관들을 보게 되면 어떠냐면 조금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요. 제가 업데이트를 안 시키고 싶은 게 아니라 경찰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여기까지밖에 아직 안 나와 있더라고요. 11년에 13명이었고요. 16년 8월까지의 통계가 20명이었습니다. 이때 아마 16년 12월까지 잡았으면 꽤 많은 자살자 통계가 나왔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튼 이 단계에서는 14년에 21분이 돌아가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대략 20명 내외가 이렇게 자살로 돌아가시는 걸로 지금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만약 경찰관이 10만이라 그러면 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20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런 숫자가 다 10만 기준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국이 17.2명 내지 18명이라는데 우리가 훨씬 높은 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만약 경찰관 12만 명으로 기준을 한다 그래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겁니다. 여하튼 지금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일반인도 높지만 경찰관도
적지 않다라고 합니다. 다만 일반인이 경찰관보다는 높습니다. 그건 보겠죠. 일반인 25.6명인데 우리는 20명 내외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과거에는 문제가 내부화됐다는 것은 뭐냐면 덮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어떻다는 겁니까? 정신건강 전문가의 컨설팅이나 상담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EAP 제도가 도입됐다는 겁니다. Employee Assistance 프로그램이 조장됐고, 특히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거 할 때 비밀이 보장돼야겠죠. Confidentiality가 중요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경찰관의 권리인데요. The Right of Police Officer가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경찰관도 어떻습니까? 일반인과 일반 시민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일부 제한이 있는 게 있죠. 우리 어떤 노동상권 같은 경우에 파업권 같은 거 제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특히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죠. 경찰관 같은 경우. 자, 그런 어떤 의무가 부과가 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권리가 또 제약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폴리스 오피스 빌 오브 라이트라고 그래 권리장전을 만든 주가 14개 주나 된다고 합니다. 이 14개 이 권리장전의 내용은 뭐냐면 일반적인 듀 프로세스 보장을 넘어서서 변호사 접견권까지, 그러니까 이 변호사 접견권 일반적인 형사사건에는 당연히 인정되는 거겠죠. 근데 어떠한 자기가 컴플레인을 받은 경우에도 인정되는 스페셜 듀 프로세스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 14개 주에서 입법한 이 권리장전에 의하면 일부 주 같은 경우에 독립된 민간 감시기구가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혹은 어떤 사고가 나서는 48시간을 갖다 바로 48시간 내에는 조사 못하고 시간을 두고 조사하는 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에 증거 같은 걸 조작할 수도 있겠죠. 상대방을 갖다 이렇게 회유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비행 경찰관에 대한 적절한 조사가 못하게 된 경우가 많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가 당연히 있겠고요. 국가공무원법이라든지 경찰공무원법에서 듀 프로세스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찰 공무원 징계령의 어떤 적정 절차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고충 심사 제도가 있고요. 또 소총 제도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저기 일선 경찰관들이랑 얘기를 해보게 되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서 청문 감사관 제도 관련해서 혹은 감사 관련 제도에서 어떠한 강압이 있다거나 이런 게 좀 있다라는 진술을 제가 좀 적지 않아 들었는데 최근에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직에 대한 얘기입니다. 약 5%가 이직을 한다고 하네요. 제가 우리 통계를 아직 못 찾아봤는데 적지 않은 통계 같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 같고요. 여성이 좀 높다라는 거고요. 멤피스 연구에 의하면 자기의 경찰 경력이 정치되는 인식이 있을 때, 혹은 어떤 내부 좌절감을 맞다 할 때, 성취감 부족을 느꼈을 때, 혹은 아주 극히 개인적인 가족 문제, 어떤 동료로부터의 영향, 경찰서의 어떤 특별한 정책, 새로운 고용 기회, 이런 거에 의해서 이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글은 제가 과거에 썼던 보고서 중에 하나입니다. 2006년에 나왔던 거고요. 조직폭력배의 소득원에 관한 연구라 그래갖고 제가 실제 조직폭력배인 재소자를 만나서 설문도 하고 심층 면접을 했답니다. 설문 한 109명이었던가요? 그 정도 설문지를 받았고요. 심층 면접도 한 30여 명 정도 했고, 요 분은 검사신데 저희 연구에 직접 관여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당시 제도가 외부분을 같이 껴서 하는 제도가 있어갖고 이렇게 됐던 거고요. 하여튼 제가 이 연구를 왜 소개하냐면 이 연구가 되게 유명했습니다. 당시에 모든 언론을 거의 다 탔고요. 심지어는 외국의 언론사까지 와서 취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비난도 좀 많이 받았는데 그 비난이 뭐냐면 폭력 조직 구성원의 직무 만족도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만 매우 보통 수준이 67%였고요. 불만족한 경우가 18.6%였습니다. 그리고 매우 불만족이 2.1%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경찰의 직무 만족도였어요. 사실은 제가
아까 제가 경찰청에 대해서 조직진단 해봤던 경험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2004년에 경찰청 조직계에서 상주하면서 조직진단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돌린 설문하고 같은 설문을 제가 양쪽에 다 해본 겁니다. 이건 2004년이고 2006년에 해본 건데 그 당시 보니까 보통이라는 응답이 경찰관들 경우에 55.9%였고요. 불만이라는 응답이 31.4%였습니다. 여기 18.6%지 않습니까? 훨씬 많았습니다. 여기 2.1이었는데 여기 3.3이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경찰 같은 경우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겨우 9.4, 0.1 매우 만족 10%가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 좀 전에 봤듯이 미국 같은 경우에 경찰관들의 만족도가 어땠습니까? 80%가 만족 아니면 매우 만족이었잖아요. 전 이거 보면서 야, 이 우리나라 경찰관의 만족도가 왜 이렇게 낮지 하는 문제가 일단 생각이 났고요. 물론 여기서의 문제, 이 폭력 조직원하고의 이 둘과의 관계는 이거 그 당시도 제가 인터뷰하면서 많이 얘기했던 건데 원래 그 만족이라는 것은 기준이 중요합니다. 기준이. 자기의 어떤 인식상의 기준이 높으면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인, 어떻게 상대적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준 수준이 좀 낮으면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찰 같은 경우에 당연히 그래서 조폭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이 낮다는 거죠. 낮다는 거고 예를 들면 미국하고 비교해 볼 때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또 너무 높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처우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여튼간 우리 경찰의 그 직무 만족도 수준이 매우 낮게 나와서 당시에도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그 미국과 비교하면 더더욱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고요. 시간이 많이 오버했네요. 보통 1시간 내로 강의를 끝내려고 애를 쓰는데 많이 오버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7장 들어갈 것 같습니다. 7장은 이제 조직 인사 다 끝나고요. 순찰 업무로 들어갑니다. 이제부터는 순찰 들어가고 피스키핑, 범죄학과 관련되는 문제들 그리고 그 범죄 수사 이런 문제들이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